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격변적 판 구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역사부터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는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 지구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이 지구에 일어난 거대한 격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창세기 7장에서 바로 이렇게 홍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는 그 홍수물이 점점 물러가며 약 1년에 걸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격변, 심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과학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과거에는 우리 창세기, 방금 전에 나눴던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아담, 셋, 에노스 등 우리 족장의 연대기를 환산해서 보면 우리 지구의 역사가 기원전 한 4,000년대 정도,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로 된 걸로 본 거죠. 그렇게 되었다가 점점 사람들이 이 지구는 원래 뜨거운 상태였다가 점점 식은 거야 라고 하면서 쇠공이 식는 속도에 근거하고, 또는 바닷물의 소금의 유입량을 계산하고 등등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하는 걸 과거로 그대로 확장을 하면서 생각하는 동일 과정설, 그리고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들이 진화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 시간이 필요하게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구의 나이가 수천만 년, 1억 년을 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방사선 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수십억 년으로 늘어났죠. 특히 바로 빅뱅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태양계의 형성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현재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 6천만 년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천지는 바로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46억 년 전부터 태양계와 지구가 바로 진화를 통해서 형성되었을 거다. 이렇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또한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구의 역사는 바로 지질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시대 표를 따라서 우리 과거에 들어보신 것처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 구분을 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대륙이 이동을 하고 또한 화석들이
출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창세기 6일이 처음에 6일이 사실은 긴 시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진화론이 얘기하고 있는 빅뱅에서부터 출발하는 지구의 역사는 성경의 첫째 날, 둘째 날과 순서도 맞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결국은 적절하게 타협을 시키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 쪽 사고는 바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죽음들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우상향,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진화의 동력은 수많은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를 진화시킨다, 나아지게 한다는 뜻이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죽음이 없었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천하 만물이 저주 아래 놓였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걸 배우고, 또한 과학적 관점에서 노아 홍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바로 창세기 대격변 사건으로서 이걸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격변적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격변이란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격변론에 대해서 배웠죠. 판구조론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판구조론이 바로 격변적인 원리로 일어났다.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선 판구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판구조론은 대륙 이동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알프레드 베게너 박사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고, 그의 생각이 점점 증거를 갖추고 증명이 되면서 판구조론으로 이제 정설로 확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판과 그리고 멘틀과 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지구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유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판구조론이 바로 많은 증거들, 왼쪽에 지금 적혀 있는 저렇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판구조론이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판구조론은 현재 관찰되는 그 수치적 비율은 수억 년의 시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가 1장부터 특히 11장까지는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만 그걸 꼭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신화로 보기에는 출애굽기에서도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은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6일 창조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 격변적 판구조론이 바로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구조론은 다시 동일 과정설적인 판구조론 그리고 격변설적인 판구조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나 지금 주류 정설로 통하고 있는 것은 동일 과정설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격변론적인 판구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해서는 바로 밤가드너 박사,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고, 해당 사이트 글로벌 플러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적 판구조론은 초기에 이렇게 밤가드너 박사를 비롯한 많은 물리학자들과 그리고 현장 지질을 연구하시는 지질학자들, 이렇게 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 이론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바로 판이 섭입되는 모델링을 한 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수개월 만에 차가운 해양판이 바로 멘틀 바닥면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응력과 점성도 그래프도 역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어려운 얘기 떠나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큰 기품의 샘이 터질 때 바로 멘틀이 갈라지고 해양판이 갈라지고, 이 판이 갈라졌을 때 이 멘틀 속에 있던 거대한 물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갈라진 멘틀이 이제 지각을 들어 올리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면 상승과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물, 큰 기품의 샘들, 이러한 물이 기원이 돼서 또 전지구적인 대홍수와 비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더 증거들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적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이게 거의 나라가 아니라 대륙 스케일의 퇴적층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캐나다에 걸쳐서 있는 북미 대륙에 보시면 이렇게 요거 그림에서 보이시는 노란 층이 바로 타핏 샌드스톤 사암층인데요. 타핏 사암층인데 타핏 사암층이 저렇게 미국 전 범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퇴적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퇴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판 구조로는 어떻게 이런 퇴적 작용을 일으키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판 구조론, 그 격변적인 해양판에 섭입이 생길 때 그때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죠. 그리고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로 덮여 있는 가운데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할 때 바로 저탕류에 의한 퇴적, 수평 퇴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결과를 해석을 했었습니다. 역시 존 밤 가드너 박사의 연구이고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시작해서 30일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지금 나타나는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퇴적층이 두꺼운 곳이고, 이제 파란색일수록 퇴적층이 얇은 곳인데요. 이렇게 퇴적층이 전 대륙에 걸쳐서 두꺼운 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지금 나타나는 이 빨간색의 분포는 현재 관찰되는 퇴적층의 분포와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격변적 판 구조론으로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이게 퇴적 분포와 잘 맞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지구 내부의 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연구에 보면 지구 내부에 바닷물 같은 물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큰 이 기품의 샘 증거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터졌던 큰 기품의 샘, 근데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의 일종인 청정 감남성 링우다이트를 발견을 했는데, 이 안에 방대한 양의 물이 있다라는 증거를 봤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기사를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렵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지구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있을 수 없는데, 최근 멘틀에서 올라온 다이아몬드의 일종인 링우다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알버타 대학의 이제 그레엄 피어슨 교수 팀이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이 링우다이트 안에 물 성분이 많다는 걸 발견했고,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면 멘틀 전이대층, 지하 한 400km에서 한 600km 사이에 있는 멘틀 전이대층이라고 있어요. 이 층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연구에서는 일단 이 물의 양이 바닷물, 지구에 있는 바닷물만큼의 양이 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고 있어요. 성경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원래는 물로 완전히 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물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그럼 지하수. 근데 그 지하수는 지각에 있는 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하수는 전체 지구 물의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0.7%의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덮이는 그런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 지구에 걸쳐서 40일 동안 계속 비를 다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기층 가운데 물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창세기 7장 11절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라고 하면서 지구 내부의 물의 근원이 터져 올라오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됐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최근의 연구는 그러한 지구의 모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멘틀 전이대의 바닷물 총량 규모, 바닷물 전체 양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사실 멘틀 전체에 걸쳐서는 현재 바닷물의 40배 정도의 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최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했길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물이 성경과는 맞는데 진화론과 안 맞았던 걸까요? 진화론에서는 우리 교과서를 지금 인용해서 보시자면 지구는 이렇게 철과 규선염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이 암석이 불타는 마그마의 행성의 형태에서 점점 식어가고 그러한 식은 지구는 건조하죠. 달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건조한데 이게 해성으로부터 물이 떨어져서 이 지표에 바다를 만들었다. 물이 많은 바다를 이뤘다. 이게 현재의 주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바로 해성 기원설입니다. 지구의 물은 바로 해성을 통해서 왔다라는 해성 기원설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흔들린 거죠. 흔들린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봤더니 해성에서 분명히 얼음이 있어요. 그 얼음이 떨어졌을 때 이 물이 지구 바닷물과 똑같은가 봤더니 이게 성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해성에서 온 물과 지구에서 온 물의 성분이 다르다. 그걸 알게 돼서 이 해성 유래설이 이게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지구에 존재하는 이 많은 물은 도대체 어느 기원에서 왔을까에 대해서 지금 과학계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내부, 심지어 지표도 아니고 지구 내부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진화론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있다라고는 지금 맞는 거죠. 있다라고는 보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지구가 이렇게 뜨거운 용융 상태였고 물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멘틀이라고 하는 자체가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물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판이 천천히 들어갈 때는 탈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이 멘틀로 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창조론적 입장, 격변적인 판 구조 운동에 있어서는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구는 원래 내부에 물이 많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이대층에 물이 많은 이유는 지금과 같은 천천히 섭입이 되는 게 아니라 한때는 굉장히 빨리 수개월 만에 섭입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때는 이런 화학적인 탈수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급격하게 많은 다량의 물이 딸려서 전이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론적인 해석이 지구 현재에 관찰되는 사건에 더 잘 맞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보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지구에 요렇게 지금 지도에 나타나는 곳 위치들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이제
채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사실 그 원소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 근데 이 탄소가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탄소의 기원이 바로 멘틀에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격변적으로 분출되는 그런 광물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로한 광맥이 바로 멘틀에서부터 바로 올라온 킴벌라이트 광산 그곳에서 바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됐다는 건데요. 이게 뭐가 대단한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탄소로 된 거는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연필 심에서는 흑연이 있죠. 그것도 탄소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결정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해보니까 얻은 것은 뭐냐면 굉장한 열과 굉장한 압력 하에서 이거를 급격하게 해소를 시켰을 때 다이아몬드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의 움직임, 지구 내부의 활동은 지금처럼 느리고 점진적인 게 아니라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다이아몬드 형성이 된 곳은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지구의 형성 이론을 봤을 때 지구 멘틀 심부에는 유기물이 없어요. 탄소가 이렇게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량의 탄소가 어떻게 멘틀의 분출에 의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때 해양판에 서식하고 있던 해양판 위에 서식하고 있던 유기물들, 생명체들이 멘틀로 빨리 섭입이 됐을 때는 거기서 탄소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탄소가 분출되면서 다이아몬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격변적 판 구조가 바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지자기 역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석입니다. 지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대한 지구라는 자석이 있고 남극과 북극을 가르치는 이렇게 N극과 S극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자석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죽을 만큼 이러한 지구가 갖고 있는 자기장을 통해서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바로 태양, 우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과 많은 해로운 유해 광선들을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그 방사선들이 갑자기 플레어를 통해서 세게 몇 배나 세게 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이 지구 자기장이 수축하면서 밀도를 높여서 그걸 다 막아내는 굉장히 살아있는 안전한 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앙해령을 탐사하면서 이렇게 자력 탐사랑을 통해서 자력 지도를 그려보니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지구의 N극과 S극이 과거에는 여러 번 극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지구의 좌북과 좌남은 이렇게 조금씩 떠다니면서 위치가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극성이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위치가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구의 일생에 있어서 수십 차례 이게 뒤바뀌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해양판에서 보시면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반대되는 그러한 줄무늬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자인 험프리스는 지구 자기장의 형성 모델을 성경적 모델 통해서 지구 자기장의 형성 모델을 잡았고 그걸 통해서는 격변적 판구조 운동이라고 기억나시죠? 빨리 섭입이 된다. 빨리 섭입이 될 때 바로 외핵에 있는 철과 니켈, 이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많은 유동을 일으키면서 극성이 심지어는 2주 이내에
뒤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뒤바뀜은 1973년에 토마스 반스라고 하는 창조과학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자기장 형성 가설은 다이나모 가설이 있고 험프리스 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이나모 가설이 바로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증명된 건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러한 모델일 거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실제 축소 모형을 통해서 증명한 적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험프리스는 이 사람이 물리학자면서 원래 전기회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론을 바로 지구핵의 자유붕괴 전류 이런 이론을 가지고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원리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은 지구는 1만 년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 오래될수록 자기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한 10,000년에서 6,000년 사이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모델에서 노아 홍수와 같은 격변적 판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맨틀 대류, 그 맨틀 대류 현상이 바로 외핵을 저렇게 순환시키고, 그러면 저기서 발생하는 핵 붕괴 전류가 자기장의 역전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많은 다량의 용암이 분출되겠죠. 이렇게 판 운동이 열심히 되면 이렇게 용암도 많이 이제 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암이 물 속에서 노아 홍수에 의해서 홍수 아래에서 이렇게 분출되고 있으면 지구 자기장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걸려 있을 때 자성을 가지고 있는 용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이 용암이 이 바닥면과 물 표면 요 양쪽에서부터, 테두리에서부터 먼저 굳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단기간에 지구 자기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 굳은 암석에서는 자기장이 기존 방향대로 고정이 됐지만, 아직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인 내부 용암은 자성이 움직여서 지금 지구 자기장에 맞춰서 이동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는 암석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암석의 경우는 진짜 불과 몇 주 안에서 굳을 수밖에 없죠. 하나의 암석 안에서 자기장이 역전되는 경우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틴스 산에서 용암을 살펴보던 중 이러한 용암이 발견됐습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스틴스 산에서 현무암 고지자기를 분석했는데 한 60cm 정도 두께의 그 용암층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내부에서 지구 자기장 역전을 발견한 거예요. 즉 창조과학자가 얘기했던 2주일 정도의 짧은 역전 주기에도 바로 지구 자기장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지구 자기장 역전을 제대로 기원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들의 예상은 긴 연대의 상상에 따라서 수십만 년 단위로 자기장이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용암이 흘러서 굳어서 암석되는 시간은 그렇게 수십만 년일 수가 없잖아요. 단 몇 주 안에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굳어버린 용암 안에서도 심지어 자기장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을 보았다. 이게 바로 격변적 판구조론을 통해서, 판구조론이 각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지질학적인 설명들을 계승하면서도 더 많은 지질학 현상들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변적 판구조론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런 격변적 판구조론에 따르면 우리 성경의 연대기를 온전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격변적 판 구조론을 통해서 노화 홍수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 선처럼 우리가 현재 시점, 시간의 가장 끝에 있는 현대 시점에서 관찰되는 지질학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도 똑같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에너지가 과거에는 훨씬 높을 때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가장 지질학적 에너지가 컸을 때는 바로 창조주간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천지를 만드시고 이런 창조주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값을 갖고 있었을 때가 바로 대홍수 격변이 일어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홍수 격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에너지가 점차 감쇄돼서 점점 지질학적 에너지가 적어지는 현재 상태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될수록 노아 홍수 사건이 맞구나, 진짜 있었구나, 성경적인 기술이 과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는데도 맞구나, 지지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이런 거대한 지질학적 에너지가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증거들은 그걸 더 지지하는가를 이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층서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층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러한 판구조 운동이 격변적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적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일 과정설과 격변설 있음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1960년대에 진짜 9.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였어요. 이 칠레에서 발생한 이 큰 지진이 22시간 후에 일본 앞바다에 있는 선박을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쓰나미죠. 이때 이 쓰나미가 이동한 속도가 바로 시속 840km나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선 비행기의 속도죠. 비행기가 달려가듯이 이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던 겁니다. 바로 그 큰 지진이요. 자, 이러한 산사태라든지 지진에 의해서 이런 빠른 유체가 흐를 때 바로 이 토사들을 함께 머금고 가면 혼탕류 또는 저탕류라고 하는 탕류가 발생하고, 이 탕류가 흐르는 곳에서 이런 바로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층이 형성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저탕류가 이동할 때 살짝 기울어진 방향으로 분급된 형태의 지층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에 보시면 과거에 저탕류가 흘러서 생긴 저런 지층이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많은 실험 등을 통해서 최근 사이언스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암이 급속 퇴적으로 형성되는구나. 자, 과거에는 우리가 정지된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흙이 쌓이면 수평 퇴적층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렇게 빠르게 옆으로 이동하는 물 가운데서 층리가 발달한 지층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이언스 논문의 바로 편집자는 우리가 과거에 해석한 모든 이암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재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정지된 물속에서 연속적으로 층이 쌓였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빠르게 이동하는 물 가운데서 퇴적층이 층으로 분리된 퇴적층이 형성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퇴적층은 그러면 오랜 연대가 아니라 격변적으로 형성됐다고 쳐. 근데 이 층이, 이 흙이 퇴적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바뀌는 데는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생각하고 교과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1996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자연상태 암석에서 이 암석에 특별한 교결 물질, 방해석, 석영, 철과 같은 이런 물질이 있을 때 이 흙은요 바로 암석으로 바뀌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암석으로 빨리 바뀌게 되는 데는 바로 교결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접하느냐 하면 시멘트라고 아시죠? 교결이 바로 세멘트입니다. 시멘트 물질이 이렇게 흙과 자갈과 이렇게 유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물질의 조합에 의해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자연계에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흙을 두면 저절로 흙이 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결 물질에 의해서 빠른 시간에 암석이 된다. 이게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암 같은 진흙퇴적물도 특정한 박테리아가 이걸 암석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유해도 빨리 화석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메두사 박테리아 이런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 흙이 암석이 되는데 또 6개월 만에 되었다는 것을 또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퇴적암이 형성되는 건 아는데, 자, 우리가 지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런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인근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지층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동일 과정설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저기 있는 모래층이 쌓이는데 수만 년의 시간이, 석회가 수만 년, 진흙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그리고 또 다른 석회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질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쌓이다가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쌓인다? 이상하죠. 도리어 이걸 볼까요?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저탁류 상황 가운데서 알갱이 크기별로 분급되어서 일시에 퇴적층이 생길 경우 이렇게 알갱이 크기별로 분급된 수평 퇴적층이 거대하게 생길 수 있겠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캐나다 지질학자인 윌리엄 도슨이 관찰한 캐나다 자긴스 석탄층인데요. 한 층에서 85개의 석탄층 레이어가 수직적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석탄의 형성 메커니즘이 나무와 같은 식물이 매몰되고 이게 온도와 압력 조건을 받아서 이게 또 쿠킹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지역에서 85회에 걸쳐서 그런 특별한 지질학 과정이 반복되고 이상하죠. 그리고 그 위에는 다른 진흙층이 쌓이고 또 나무층이 쌓이고 이게 85회 동안 되었다. 이상하죠. 도리어 저탁류와 같은 거대한 토사물이 역시 똑같이 분급되어서 층을 나누면서 수평 퇴적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도리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도 저기 대륙 안에 있는 저러한 거대한 사층리를 살펴봤을 때 저게 공학적인 계산이 됩니다. 저 물결 무늬의 기울어진 크기와 높이와 규모를 봤을 때 엄청난 유속 하에서 많은 퇴적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저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형성되는 퇴적률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랜드 캐년 쪽에 보면 약 200톤 무게의 바위가 저렇게 박혀 있어요. 진흙 가운데서. 그러면 한때는 저런 거대한 바위를 굴릴 수 있는 물의 힘이 있었다는 거겠죠. 강력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역시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게 바로 부정합이라고 하는 면인데요. 역시 그랜드 캐년의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층이 매끄럽게 깎여서 위에 수평 퇴적층이 생겼죠. 자, 이것도 역시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아래쪽 면이 육상에 노출되어서 침식을 겪고 다시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퇴적이 이루어지면 수평 퇴적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육상에서 침식이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평 퇴적층 가운데서 침식은 앞에처럼 매끄럽게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아주 불규칙하게 차별 침식이 일어나죠. 근데 앞에 그림처럼 여기 보시면 매끄럽게 깎인 것은 도리어 이 면이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유속과 그거에 의해서 물속에서 밀리면서 침식이 생기고 수평 퇴적이 위쪽이 쌓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 습곡이라고 하는 지형은 보면 이 지층과 지층이 서로 부딪혀서 양쪽에 횡압력을 받게 되면 이게 떡시루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휘면서 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습곡 산맥과 같은 높은 산들이 이런 습곡의 형태로 생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히말라야 산맥도 이런 습곡 산맥입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도 습곡 산맥이고, 안데스 산맥도 이렇게 습곡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층이 이렇게 휘어버린 거죠. 근데 현재는 판과 판이 부딪히면 단층이 생깁니다. 암석이 완전히 교결되고 나서는 이게 응력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단층으로 생기죠. 역단층이 생기죠. 근데 과거에는 저렇게 습곡이 생겼을 때는 바로 지층이 완전하게 교결되기 전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때 저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지층이 일시적으로 쌓였고 그 지층이 완전히 교결되기 전에 판이 움직이면서 판과 판이 눌렀을 때 떡시루처럼 저렇게 휘었다라고 보시면, 저러한 습곡 산맥들은 바로 우리의 모델, 격변적 판구조 모델에 더 부합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층들에 대해서 거대한 퇴적 층군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북미 대륙 보면 이렇게 퇴적층 자체가 대륙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위에 미니맵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상암의 분포고, 이게 대륙을 다 휩쓸고 다니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 배 규모의 면적을 저렇게 바로 단일한 상암층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적의 우리의 현재 관찰되는 원리로는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흐르는 이 물이 이제 하류로 가면 유속이 얕아지고, 그러면 낮은 유속 가운데서는 퇴적층이 점진적으로 수직으로 쌓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러한 전대륙적인 규모는 어렵습니다. 네, 바로 육지 인근에 있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의 하상 퇴적물이 쌓이는 것만 봐도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층의 두께가 달라지면서 점점 얕아지면서 쌓이는데, 저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우리 전 지구가 저 대륙이 물에 잠겼을 때 저탕류의 굉장히 거대한 저탕류의 흐름이 대륙을 휩쓸고 가면서 퇴적물을 쌓게 하는, 수평 퇴적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훨씬 더 나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메가 시퀀스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쓰겠는데, 이게 거대한 층군입니다. 즉 우리가 지층이 많은 지층이 있죠. 그 중에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부정합과 부정합 사이에 연속된 시간들을 바로 그 층군이라고 하는데요. 메가 시퀀스라고 그러죠. 그 메가 시퀀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10개의 층이 쌓이는 것은 이때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퇴적이 쭉 생기다가 여기 불연속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해수면이 낮아져서 육상 조건이 되어서 침식이 일어났다가 요 과정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격변설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저탁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만큼의 여러 개의 층군을 동시에 이루죠. 네. 그래서 몇 차례의 거대한 저탁류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층군들을 바라보는 메가 시퀀스를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메가 시퀀스에 관련돼서는 또 뭐가 같이 따라나냐면 전 세계의 5건의 대량 멸종, 사실 멸종이라는 것은 화석의 발견이죠. 네, 그런 화석의 발견이 바로 이 메가 시퀀스를 따라서 대량 멸종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봤을 땐 노아 홍수 기간에 이러한 사체를 가지고 있는 저탁류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페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북미 대륙을 연구한 연구자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북미 대륙에 보면 거대한 층군이 5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특징이 뭐냐면 제일 아래층의 퇴적층을 보면 이 퇴적물의 물의 방향을 보면 가장 아래층의 물의 흐름은 여러 가지 제각각 다양한 방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올수록 유속에 따라서 그 물의 방향은 대륙의 양쪽 바닷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륙에. 근데 이 이야기를 노아 홍수 사건으로 보면 이 대륙이 처음에 홍수 초기에 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이쪽 사방팔방에서 물이 밀려 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물의 상승에 따라서 퇴적물이 생겼다가도 또한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면서 방향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상층부는 물이 감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탁류에 의한 지층이기 때문에 대륙의 바깥으로 물이 흐름을 남겨놓고 퇴적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ICR에 있는 창조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500여 개의 시추공을 통해서 지질 주상도를 분석을 해 보았고, 지질 주상도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이 메가 시퀀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해수면이 바뀌면서 생기면 이 알갱이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쌓이거나 그 반대로 쌓이거나 하는 그러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해수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 양 끝에 될수록 이 지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제 가운데 부분이 얇아지죠. 이런 건 역시 유체역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륙의 가운데일수록 이제 고도가 높은데 물이 가득 찼을 때도 여기는 이제 물의 통로가 얕아지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양쪽으로 물의 양이 많아지는 곳은 속도가 늦어지니까 느려지는 데서 점점 많은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고 퇴적물을 놓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메가 시퀀스라고 하는 지층 구조를 잘 분석을 했을 때 이건 바로 노아 홍수 대격변, 격변적 판구조론에 따른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퇴적층은 아래쪽에 있는 몇 개의 퇴적층들은 바로 홍수 초기에 형성됐을 거기 때문에 판게아로 우리 대륙을 붙여봤을 때 바로 그러한 퇴적층이 연속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초기에는 하나의 대륙에서 물이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퇴적이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는 상부층들은 대륙이 갈라지면서 연속되지 않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이렇게 퇴적 에너지 또한 역시 우리가 앞서 말한 지질학적 에너지의 분포에 맞게 그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변적 판구조 운동이 대륙 간 퇴적 지층의 구조를 더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습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가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격변적으로 전지구적인 격변이죠. 엄청난 큰 격변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도 우리 퇴적물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암석이 되는 데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각각의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판구조 운동이라는 것은 지진을 유발하는 큰 요인이죠. 그러한 격변적인 판 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우리 최근에 경주 쪽에서, 포항 쪽에서 이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보다 더 심한 지진이 나는 곳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9.0이 넘는 지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지진은 쓰나미와 같은 지진 해일을 일으키거나 또 화산 활동을 또 유발하거나 원전의 사고도 일으키고 집안의 진동도 일으키면서 토양 액상화 현상까지 일으키는 다양한 현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은 바로 현재로서는 가장 활성화된 곳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리는 불레고리죠. 불레고리. 태평양판 주변에 저기가 판의 운동이 활발하면서 저 세계 지진의 80%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진은 바로 그림과 같이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진은 우리가 리터 규모로 4, 5, 6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요. 4에서 6 두 단계가 올라갈 때 규모는 천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규모가 하나씩 올라갈 때는 약 32배 정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6에서 7로 될 때는 32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6과 9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죠. 2010년에 IT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났을 때 2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스촨성 지진일 때도 7만 명이 사망하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도 18,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수마트라 지진일 때는 엄청난 쓰나미 때문에 23만 명이 사망하고 이 지진이 초래하는 재앙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읊어드린 이런 지진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접한 재앙이죠. 자, 이런 지진이 토양 액상화를 유발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지진이 진동을 일으키면 토양 속에 있던 물이 분출하면서 이 토양이 무슨 물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 차는 토양 위에, 땅 위에 있었으나 저 땅이 물처럼 바뀌면서 액상화를 통해서 물처럼 바뀌면서 차가 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렇게 아파트가 쓰러지는 것도 과거에 아파트의 기초가 깊지 않았을 때 이 땅이 물처럼 바뀌면서 다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암에 있어서 모래가 굳은 게 사암이죠. 이게 진동을 일으켰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지하수가 유동하면서 변형을 일으키는 사암의 지진 때문에 일으킨 변형암이 바로 지진암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마이트라고 하는 지진암인데 이런 지진암의 규모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과거 지진에 대한 기록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험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암의 상태라든지 조성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한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적인 값은 없지만 대략 큰 변형이 과거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진암에 대해서 25cm 정도의 변형이 진도 7.0. 최두익 박사가 발견한 지진암의 규모는 크기가 약 2m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진도로는 과거에 어마어마한 진도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커트 와이즈 박사, 이분도 이제 하버드 지질학 박사님인데 이분이 지진암을 인근에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 12개의 거대한 지진암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약 2m 규모의 지진암, 5m 규모의 지진암, 5m가 훨씬 넘는 규모의 지진암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훨씬 엄청 큰 규모의.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 이건 지금의 지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예요. 인근의 소행성이 떨어져도 이거는 일어나기 힘들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노아 홍수와 같은 단기간에 격변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격변적 판운동에 의한 연속적인 지진이 일어나야 이걸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었고, 그러면 노아 홍수와 관련되니까 과거에 초기의 초대륙 형태의 경계부에 이런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진의 규모가 큰 곳으로 나타나는 저 빨간 세모 위치들은 과거 초대륙의 경계부 위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동일 과정설적 관점에서 지금 규모의 지진이 아니라 저렇게 과거에 컸던 지진은 바로 우리가 지질학적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질학적 에너지는 지금보다 과거 노아 대격변 때는 엄청났다. 홍수의 시작 부분은 굉장히 큰 지질학적 에너지가 반영이 되고 있었고, 종료할 때는 점점 감소했었다. 그 현상과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 판운동은 역시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과도 관련되죠. 자,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되는 이런 지역에서 여기서 수분이 들어가고 마그마의 용융을 발생을 하게 되면 지각 안에, 대륙 지각 안에서 이제 마그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마그마가 이제 육상으로 분출하게 되면 바로 화산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나 일본이 그러한 화산 형성이 된 곳입니다. 우리가 1980년에 일어난 세인트 헬렌스 산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 원래 세인트 헬렌스 산이 저런 정상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분화가 일어나서 아래쪽 사진처럼 산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바로 그때 분화가 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도 어마어마한 분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사진기가 발달되고 나름 현대 기술이 준비되었을 때 이 화산이 분출했기 때문에 많은 과학적 자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거대한 화산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 화산은 사람들이 슈퍼 볼케이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초대형 화산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 옐로우스톤에 분화했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옐로우스톤이 터졌을 때는 바로 그 세인트 헬렌스 산이 터졌던 규모의 1만 배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오렌지색으로 펼쳐져 있는 범위에 화산 분출물 퇴적이 일어났는데, 밑에 커다란 삼각형, 미국 대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각형 있죠. 저건 옐로우스톤이 터졌을 때 그 성분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만 배 이상이에요. 슈퍼 볼케이노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는 관찰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놓고 보면 과거에 일어난 화산일수록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그 규모가 현재 인류가 살아가면서 기록했던 규모들, 이 동그라미가 화산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 모양이. 그래서 인류가 기록했던 시대의 화산 규모가 점점 과거로 갈수록 커졌으나, 근데 인류가 기록하지 못했던 정말 지질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있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10,000배씩 크고 이런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역시 우리의 생각대로 격변적 현상이 있었다. 바로 노아 홍수 때는 어마어마한 지질적 에너지가 있었고, 그 지질학적 에너지는 그 기원이 바로 판구조 운동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강했다는 거죠. 역시 격변적 판구조 운동이 고화산의 현상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판 운동과 판의 에너지라면 과연 과거에는 더 화산이 컸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화산 얘기를 한 김에 빙하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 지구의 대륙은 대륙풍이란 걸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바닷물이 살짝 내려가면 한 150m까지 물이 내려갔을 때는 이 대륙 땅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층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쑥 내려가는데요. 그 대륙 사면 밑으로는 이제 해양 지각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이 좀 내려왔을 때는 대륙풍까지는 지구의 육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림을 좀 기억하시자면 진화론자도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가 되어서 원시 인류가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인류가 도대체 다른 대륙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뗏목 타고 갔다? 뭐 가능할까요? 그들도 바로 빙하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대륙과 대륙을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 있던 인류가 빙하기 때 알래스카를 거쳐서 걸어서 북미 대륙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륙붕이란 건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도 대륙붕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호주로도 걸어갈 수 있고요, 유럽으로도 걸어갈 수 있고 남아메리카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륙붕이 다 드러나는 해수면이 내려가는 사건은 우리 진화론적인 지구 역사 가운데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형 화산이 터지면서 지구가 또 홍수가 끝날 때쯤에,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많은 화산이 활발하게 초대형 화산이 터졌다 그랬죠. 그러면 지구의 성층권에 화산재가 쌓이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에 냉각이 생기는 거죠. 좀 추운 여름이 되게 됩니다. 여름이 대기가 차가워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막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양판이 새로 형성이 됐죠. 해양에. 그럼 아래쪽 해양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즉 따뜻한 바다와 차가운 대기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바닷물은 많이 증발하게 되고 이 증발한 물은 다시 눈이나 비가 될 텐데 대기가 차가우니 눈이 많이 내리겠죠. 눈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눈은 땅에 쌓였을 때 눈이 쌓여서 쌓이지만 우리 지금 같으면 여름철에 녹으면 다시 물이 돼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가면서 다시 증발, 눈이 내리고 하천으로 바다로 가면서 물의 순환이라는 게 생기는데, 빙하기, 차가운 대기가 계속 유지되면 육상에 쌓인 눈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바닷물은 여전히 새로 생긴 해양판 뜨겁기 때문에 계속 증발이 왕성하죠. 증발은 계속 생기는데 차가운 대기 때문에 눈은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근데 육상에 쌓인 눈은 더 이상 순환하느라고 바다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륙에 계속 눈이 쌓이면서 빙하가 형성되고 이 빙하의 위치가 자꾸 저위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그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처음에 생겼을 때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바닷물이 넘치고 하늘에 비가 내리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물이 대륙에 쌓였던 물도 이제 흘러내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이 화산에 의한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게 되고 눈을 많이 내리게 하고, 이 눈이 굳은 빙하가 넓게 형성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대륙붕까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우리 흩어진 인류는 저 먼 대륙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론적으로는요, 만약 추워지는 게 빙하기라고 한다면 추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바닷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닷물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활발한 증발이 일어나서 계속 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대기가 더 이상 추워지고 바닷물의 증발도 감소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빙하의 확장은 생기겠지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과거에 원생대 말에 이 전지구적 빙하기가 있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 지구가 사실은 바닷물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얼음으로 덮였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하버드대 교수예요. 그래서 그들도 전지구적 빙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노아 홍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지구적인 홍수사, 물로 덮여 있던 시기를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지구적으로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일 거다라고 믿는데 전지구적으로 물이 덮인 사건은 있기 어렵다. 참 이상하죠. 근데 그들이 왜 전지구적 빙하기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전지구적으로 빙하가 덮고 있을 때에는 이 안쪽이 산소가 없는 환원 상태가 되고 이 환원 상태가 되어야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생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지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바다까지 전부 다 빙하가 덮었다는 과학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억지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빙하기라는 것도 역시 격변적 판운동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화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석에 대해서는 다른 창조과학 강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라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자, 화석이 지금 보시는 화석들처럼 저런 물고기들이 격변적으로 매몰된 걸 알 수 있죠. 지금 물고기들이 막 갑자기 뭔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뒤에 저탕류가 덮어서 화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화석이 된 것들을 보면 정말 얘네들은 뭔가 피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순식간에 화석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어룡이 이렇게 출산을 하다가 화석이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공룡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렇게 화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석들을 통해서 봤을 때 화석은 동물이 죽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도리어 갑작스러운 매몰 사건에 의해서 격변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러한 화석은 과연 오래됐을까요? 화석이란 것은 뼈가 발견됐을 때 이게 뼈라는 게 아니고요. 이 뼈가 광물질로 치환이 되면서 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돌로 바뀌었다 해서 화석이죠.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발견을 했어요. 대퇴부 뼈인데 이걸 워낙 크니까 발견지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잘랐다가 이걸 성분을 분석하는 데서 보니까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메리 슈왈처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서 연부 조직을 발견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 스미소니언의 연구원으로 계신 저 박사님이 트리케라톱스 뿔에서 저 화석에서 살펴봤더니 연부 조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대 화석으로 알려진 1억 년 이상이 된 오룡 화석에서도 연부 조직이 발견돼요. 이 과연 뭘까요? 과연 정말 1억 년이 넘은 화석에 부드러운 세포 조직, 부드러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3억 년은 됐다고 얘기하는 그 석탄층, 석탄이 있는 석탄층이 거의 고생대 석탄기층에서 형성됐다고 본 그 층에서 발견된 해머입니다. 아마 암모나이트가 만들어서
사용하던 해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게 저기서 발견될까요? 저기도 또 다른 뉴스에 보면 석탄 속에서 발견된 3억 년 전에 톱니바퀴, 3억 년 전에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쓴 그 기록이 있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 석탄 조각에서 나온 저런 꽃병이 나오기도 하고, 네, 저런 작은 가마솥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바로 홍수 이전에 인류가 사용하던 물건이구나. 그리고 그 퇴적층은 노아 홍수 사건에 의해서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네, 암모나이트가 만들어 쓰는 것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알죠? 자, 공룡이 진화되면 새가 된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공룡 뱃속에서 새가 발견됐습니다. 새를 먹고 있었습니다. 공룡이 진화가 되면 새가 되는 거 아닌가요? 공룡과 새는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생물들이니까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겠죠. 진화론자들은 이 문어의 기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외계에서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진화의 그 나무 가운데서 이 문어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어는 별도로 외계의 운석을 통해서 떨어져서 따로 진화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게 얼핏 들어도 너무나 이상하죠, 그죠? 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격변적인 판운동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적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아는데, 그러면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적인 이 지질 연대를 보려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이 강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요 화면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에 기록된 처음에 창조 때의 지구의 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 홍수 때의 격변 상황이 있죠. 그 외에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기록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만물이 창조되니까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즉, 이게 땅이 물로 덮여 있다가 이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땅 속에 있는 이 물이 튀어나와서 넘침으로써 이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격변적 판 구조 운동이라든지 그 속에 멘틀 속의 물이라든지 이런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 모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최근 과학의 발견들을 통해서 더 잘 맞는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근데 요때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 물의 심판 사건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이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아 홍수 심판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가올 심판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뒤에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진화론적 모델이 오류가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화론이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들은 다 유용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확인된 증거와 사실들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들은 동일 과정설적인 기준의 해석,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해석,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들의 연구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그런 내용들을 잘 가지되 올바른 해석,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 해석으로 잘 재해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생대 지각 운동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어서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신원생대, 고원생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 주간에 있었던 창조 2일차 사건, 그리고 창조 3일차 사건과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진화론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초대륙, 그리고 판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이전에 판의 분리가 좀 시작되기 시작했고, 고생대는 이 바닷물이 침입하면서,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이제 많은 퇴적과 해양 생물의 그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중생대 때는 이 대륙이 갈라져서 판게아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갈라진 대륙으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플로우의 대부분이 거의 유사한데 시간이 압축적이고 에너지가 격렬한 거죠. 그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도 이 판게아 같은 초대륙이 과거에 5번, 6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진화론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초대륙만 있었고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된 연구의 결과가 없는 부분인데, 성경적으로도 하나의 초대륙 가설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해수면 곡선이라는 것도 버리는 연구가 아닌 거죠. 재해석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또 다른 저탁류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질학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과정에서 이 창세기 기록과 연결해서 보자면, 처음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이 바로 판의 균열, 판아프리카에 있는 열지각 사건과 초대륙이 분열되는 이런 사건과 연결이 되는 현상이고요. 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라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멘틀 내부에서 상승한 물이 되죠. 그러면 일반 비와 다른 점은 뭐냐면, 멘틀 내부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많기 때문에 이 비에는 동위원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신원생대 층의 퇴적물에 보면 스트론튬 동위원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캄브리아 퇴적층에 보면 여기에 해양 생물 화석이 많죠. 그 이유는 바로 바다로부터 퇴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서도 물이 이동하면서 퇴적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바다에서 물러나는 물에 의한 퇴적이 생기고, 그 땅이 점점 건조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게 되고, 지구의 대륙도 역시 로디니아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게아로 갔다가,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절정에서부터는 대륙이 분리되어서 이동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이에 지질학적 에너지는 반복해서 보여드리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성경적인 지질 연대표랑 진화론이 얘기하고 있는 연대표와 순서는 비슷합니다. 같은 순서를 가지는데 이 기간이 압축적으로 짧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사실
그러면 이 진화론적인 지질 연대를 바라봤을 때 좀 해석의 틀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기준을 대륙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자, 노아 홍수 시기는 성캄브리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창조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홍수가 시작돼서 됐다. 그러니까 캄브리아 이전의 지층에서는 바로 화석이 없는 거죠. 생명체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화석이 나타나지 않고, 자, 그러면 성캄브리아 말부터 시작해서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종료된 시기를 고생대 말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중생대 말로 보는 학자도 있고, 신생대 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그냥 중생대로 말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홍수 시작은 고생대 시작, 홍수의 절정은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홍수가 종료돼서 물이 빠져나간 거는 중생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 간략하게 단순화시킨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 생물의 대멸종 원인은 수온 상승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 생물의 흔적을 봤더니 뜨거웠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2억 5천만 년 전은 바로 고생대 중생대 층 사이입니다. 노아 홍수 절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격변적 판운동에 의해서 수온이 높아진다 그랬죠. 당연히 지층 가운데서 화석을 통해서 수온이 높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때에 대형 화산이 터졌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바다 생물 대멸종도 결국은 노아 홍수에 의한 저탕류 퇴적,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학자가 준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성경적으로도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바로 이 사건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 바로 심판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 그림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방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그때 통로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었죠. 저 유일한 통로이자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저 큰 기품의 샘들, 지각이 갈라지고 멘틀이 노출되면서 그 지구 내부의 물이 분출되고, 이런 물은 높게 상승하여 대기권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격변적으로 물이 불어나서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런 위기를 못 느끼던 사람들에게 물의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때 자세히 보시면 온 땅이 하나의 대륙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홍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런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유일한 구원의 장소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대로 만들어졌고,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가운데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노아 홍수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비가 40일 내리면서 이루어졌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해령이 갈라지고 물이 올라오고 거대한 지진과 거대한 화산이 엄청난 재앙적 사건이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어떤 재난 영화보다 더 심한,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창조는 사실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그 부분을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도 노아 홍수 심판은 사실이라고 얘기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그걸 실질적인 일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홍수 물의 심판이 신화면 우리는 사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최후의 불의 심판도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일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수십억 년이 필요하다면 마지막 심판도 또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가요? 결국은 그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진실이 아니라면 사실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진리라는 걸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켈빈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훼손됨으로써 사실은 복음도 훼손이 됩니다.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 1장부터 11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어때? 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우리의 복음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인류의 흩어짐이 있는 이러한 창세기 앞부분도 역사적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 말씀을 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